저번 시간에 학습지 12쪽까지 그리고 교과서 71쪽의 내용을 일부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마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마지막 저희가 했던 내용이 이거였어요.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지 말아라. 헤아려서 옷감이나 양식을 필요한 만큼만 보내주라. 그리고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재물을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비로서 청빈한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리고 안분지족, 즉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그냥 재물만을 원하는 그런 허생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허생은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정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지나친 물질적 풍요 자체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거부하는 허생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죠. 본인이 사직을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런 부에 대해서 그것을 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기 위해서 허생이 재물을 썼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군도들을 다시금 양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줬던 내용들도 기억하실 거고요. 또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군도들을 섬에서 잘 살게 한 후에 본인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바로 변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사람들을 구제하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변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허생의 경우에는 자신에게는 재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또한 재물의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해서 여러 사람들을 구제해 줬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것은 허생은 재물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긍정적인 기능마저도 어떤 재물을 자신의 사적인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적인 기능,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공적의 기능으로서 재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학습지 13쪽과 교과서 71쪽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1쪽에 20번째 줄 정도로 전으로 보시면 변시가 18번째 줄에 5년 만에 본인이 만금을 줬단 말이에요. 이 만금을 어떻게 100만금으로 벌어들일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죠. 그랬더니 허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나가지도 못하고 나라 안에서조차 물건의 유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본인이 사재기가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금이라는 돈은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 없대요. 그리고 이 천금이라는 돈을 연료 쪽에서 100금씩 하면은 10가지 물건을 충분히 살 수는 있대요. 그래서 보통의 장사꾼들은 한 가지 물건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9개의 물건으로 이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장사꾼들은 이런 식으로 이익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변시한테 만금을 빌려주라고 했었던 이유는 만금이라는 것은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 할 수 있대요. 한 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술에 있는 것은 술의 전부, 배에 있는 것은 배 전부, 한 고을에 있는 고을의 전부를 마치
촘촘한 그물로 모두 훑어내던 듯이 사재기란 말을 지금 바꾸고 있죠. 싹쓸이 할 수 있대요. 무태서 육지에서 생산되는 망가진 물건 중에 하나를 사재기 하고요. 바다의 망가지조 중에 하나를 사재기 하거나 또는 약재 중에 하나를 몰래 독점을 하게 되면요. 시간이 좀 지나면 모든 장사치의 물건은 말라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재기, 독점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허생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기 나오죠. 이러한 것은 백성들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라를 병들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은 뭐 허생의 사재기 이후의 행동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런 사재기 방법은 조선의 경제적 형편을 시험해 보려는 방법이었다라고 보셔야 되죠. 일반 장사꾼처럼 어떠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씨가 두 번째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대는 처음에 내가 돈을 어떻게 구워줄 줄 알고 나를 찾아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만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돈의 규모에 대해서 추측한 글들을 보시면 그 당시에 기아집이 400냥 정도였대요. 그러면 400냥에 몇 배입니까? 만금이 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어떻게 나한테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허생이 또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빌려주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좀 약간 자화자찬하는 게 있어요. 내 재주는 100만금이라는 거금을 벌어들이기에 본인은 충분해요.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래요. 그래서 이런 재주가 있는 나를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늘이 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신과 같은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을 알아보고 돈을 빌려줄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에 달린 것이다. 하늘에 명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등장하는 개념이 다른 고전소설이나 고전 시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개념이거든요. 바로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운명에 따른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작품 외에도.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셔야 될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복의 의지에 장사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사사로이 뭔가 이익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재기에 대해서 변씨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허생의 답변 이 내용까지 봤는데요. 일단 이 내용까지 본 것에 대해서 학습지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3쪽 보시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외국과의 교역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다 라는 것이 이유가 될 겁니다. 사재기가 가능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품목을 독점을 하더라도 외국에서 또 들여오면 사재기가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수리가 잘 돌아다니지 않는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이런 물품의 공급이 잘 원활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고자 싶은 것은
당대 조선 사회가 굉장히 후진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체제가 굉장히 떨어졌죠. 뒤떨어졌었죠. 왜냐하면 그 산업공상이라는 신문제 제도 자체도 순서를 보시면 상공업이 장려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썼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제 체제를 비판하는 작가의 의식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생의 사재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일단은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했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외국과의 교육이 굉장히 제한되었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사재기 방법에 대해서 허생 자체가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독점, 이런 어떤 큰 독점 자본이 사재기와 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폐단은 당연히 허생이 사재기는 당시 조선 사회의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였냐면요. 사사로운 이익,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취약한 경제 구조와 그리고 이러한 경제 구조를 만든 지배층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취약한 경제 구조와 지배층을 비판하려는 것이었고요. 허생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가진 재주보다는 하늘의 뜻, 천명 때문이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지는 운명론적 사고를 보여준다.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운명론적 세계관은 허생전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고전 소설이라든가 고전 다른 시가 작품에서도 엿보이는 세계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변씨가 질문을 하나 더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방 사대부들이요. 참 이게 이 소설이 그 시대적 배경이 조선 후기만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에 대한 배경이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이제 쳐들어왔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막 임금이나 막 해가지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피해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청에 저희가 패배를 하고 왕이 무릎을 꿇는 사건이었었죠. 굉장히 병자호란에 대한 여파는 꽤 커서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고전 소설들이 꽤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변씨가 이 치욕을 씻어내고자 한대요. 그래서 뜻있는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래요. 당신은 그렇게 조선시대의 그런 경제구조를 정말 파악할 만한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일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씨가 질문을 던지고 변씨의 질문을 허생이 답변하면서 허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등이 드러나죠. 그건 결국 작가인 박지원의 작가의식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었겠죠? 한두 분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일단 조선기의 예시를 듭니다. 그러니까 재주가 있으나 어둠에 파묻혔다. 즉 자신의 재주나 이런 뜻을 펼치지 못한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능, 뜻 이런 것을 펼치지 못한 인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3쪽 같이 볼게요. 73쪽 보시면
조성기는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대요. 그렇지만 벼슬 없이 배잔방인 여러분들 그냥 매우 얇은 옷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정계에 나가지 못했다. 정치에 진출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펼쳐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고요. 또 조성기 말고 유영원. 지금 이 앞에 붙는 것들은 그 사람들의 호입니다. 호. 유영원 같은 분들도요. 불량미를 조달할 능력이 있었지만 바다 한 기퉁이에서 일생을 배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정치에 나가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 나라의 정치를 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시면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통해서 당시의 정치를 하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은 그저 장사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장사를 해서 허생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 이 나라 안에서 도저히 쓸 데가 유통할 수가 없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을 일부 버렸습니다. 했더니 변씨가 굉장히 탄식을 하면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허생전의 위기 부분이 전개 부분에 끝납니다. 전개 부분이. 여기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과 관련된 질문이었죠. 자, 보시면은 11번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당한 수모를 서력 이제 갚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사대부들 사이에서 뭐가 제기되었냐면요. 북벌론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정벌하자, 즉 청나라를 치자 이런 얘기였죠. 그건 당대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도 변씨처럼 허생과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이런 현실 인식이 반영이 된 것이죠. 이 대화를 기점으로요, 여러분들 작품의 화제가 정치 문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위기 부분에서 이완의 이제 대장이 나오죠. 어영청 대장 내용이 나오면서 정치 문제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왜 허생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변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허생이 조성기, 유영원 이런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정치에 못 나가지 않았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북벌론과 같은 정치적 주장은 수도 없이 하면서도 막상 그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그런 필요한 그런 인재들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 등용 정책 그러한 사람들을 정치계에 등용시키는 이런 정책을 펴지 않는 당시에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 사리사욕이라든가 정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재능이 있고 정말 필요한 인재들을 등용하지 않는 조선시대의 정치 현실에 대한 모순, 그 당시의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능하고 모순된 인물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인재 등용이 뛰어난 사람들이 인재 등용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발전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변씨가 탄식하고 돌아가는 그 내용까지가 허생전의 전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4쪽으로 학습지 14쪽으로 넘어가서 허생전의 위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3쪽이죠. 자, 위기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변씨라는 인물이 허생의 탁월한 능력, 재주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제 단식하고 돌아가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죠. 정승이완입니다. 어영청 대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영청 대장이라고 하면 그 밑에 나와 있지만요. 다섯 군영의 하나 이안을 대장으로 삼아서 설치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배층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벼슬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변씨와 이완이 얘기를 나눠주다가 재주가 있어 대사를 도모할 만한 인물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변씨가 허생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변씨가 3년을 함께 알고 지냈지만 이름도 잘 모르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던 이인일 거래요. 이인.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비범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요. 이야기만 듣고도 허생이 비범한 사람임을, 평범치 않은 뛰어난 사람임을 알죠. 이안이. 그래서 이 대장은 변씨와 둘이서 걸어서 허생의 집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변씨는 보세요. 이공을 문막 잠깐 기다리게 하고 허생을 만나면서 이제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허생이 어떻게 합니까? 못 들은 척 하고요. 자네가 차가운 술병이나 이리 풀어놓으시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술을 막 마셔요. 한참 시간이 지나죠. 밤이 깊어지자라는 걸 보니까 한참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시간의 경과를 알려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서야 손님을 불러도 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여러분들 손님은 아시다시피 이대장이에요. 이완, 어영청 대장이죠.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보통은 손님이 오면 일어나죠. 앉아 있다가도. 그런데 허생은 편안하게 그대로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보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손님에게 무례를 범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허생은 일부러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례한 태도를 범했을 때 이안의 태도를 보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이안 대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안 대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무례하게, 오만하게 있었던 거죠. 74쪽으로 넘어갈게요. 74쪽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이 몸둘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이제 겨우 본인이 왔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진 인재를 구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 있어서 찾아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허생이 굉장히 지금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느냐 이렇게 거의 반말적으로 얘기를 하죠. 어영청 대장이래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냐 그러면서 허생이 그러면 이안에게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하는 첫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제야에 조성기 처럼 숨어있는 이런 와룡 선생을 청구하겠다 추천할 테니까요. 뭘 하래요? 임금님한테 삼고처리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번을 찾아가더라도 그러니까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렵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의 것을 듣고자 하니까 허생이 그 다음이란 말은 배우지 못했대요. 모르는 척 하죠. 그래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허생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요. 종실의 여자들을 뽑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배계층이었던 사람들 집을 몰수해서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허생이 지금 제시하는 두 번째 제안이죠. 아니 청나라 물리치자면서 그러면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을 잘 대접해 줘야지. 또한 훈척과 권기들이라는 그 당시의 지배계층들에 대한 것들을 깨려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죠. 하지만 이 대장이 그것도 어렵습니다. 라고 두 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생이 이제 슬슬 화를 내기 시작하죠. 무슨 일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랬더니 자 마지막으로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겠냐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마지막 일은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예요.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첩자가 필요하대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천하의 주인, 그러니까 중국을 제패한 사람은 만주족이에요. 이 만주족이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그 병자호란을 일으킨 청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천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의 소나기에 넣었대요.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솔선해서 복종을 하면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이런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재요. 학교에 입학하게 하고요. 벼슬도 하게 하재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으려면 그 나라 사람들의 풍속처럼 옷이나 머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겠죠. 변발을 하게 하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랑캐라고 불렀죠. 오랑캐 복장을 입히래요. 그래서 그 나라의 과거에 응시하고 그 다음에 장사도 하게 하다 보면 그 나라의 허실, 실제적인 게 눈에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치욕, 청나라에게 받은 수모와 이런 치욕스러운 것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이게 못하더라도 뭘 할 수 있냐면 천하의 이런 중국을 천하라고 불렀으니까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면은 나중에 그들의 스승이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고 허탈해하면서 얘기를 하죠.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 자체가 뭐냐면 거절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계책을 얘기했는데 세 가지를 다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위기까지 할 건데요. 방금 살펴봤던 위기에 대한 내용을 학습지를 통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변씨가 소개한 이완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서생이 구국 광병을 위한 세 가지 계책을 얘기하는데 다 거절당합니다. 처음에 허생 집에 이안이 찾아오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허생의 태도가 굉장히 무례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지배층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반항하는 감정인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제야에 숨어있는 인재를 내가 청구할 테니까 왕께 3번 찾아가서 그만큼 인재가 거절을 하더라도 그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임금이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인재 등용의 현실이 불합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합리한 인재 등용의 현실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3번. 이 당시에 북벌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였냐면 그 전 나라가 명나라였어요. 그래서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입었다. 이 명나라를 정벌한 청나라는 징벌해야 된다라는 게 북벌론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청나라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명나라 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럴 때 그것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천 없이 그냥 말만 앞세우는 그런 북벌론의 허구성을 지적합니다. 2개 얘기하고 났더니 어렵다고 이한대장이 또 얘기하니까 너는 도대체 왜 어렵다는 얘기만 하니 도대체 뭐가 가능하냐고 이러면서 이제 허생이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허생의 제안 그리고 이한의 거절이 되풀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인물 간의 갈등이 점차 커진다. 고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그 당시에 지배층이 주장하는 북벌론이 얼마나 말뿐인 것이 허구적인 것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됩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이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자, 5번. 자, 마지막은 이거였죠. 청나라를 북벌론 너희들이 외치는데 청나라를 정말 정벌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와 실질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의 문화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게 돼야 나라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3가지 봤던 것을 한번 쓰면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거였죠. 적극적인 인재 등용이 필요하다. 뛰어난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삼고처려도 해야 된다, 임금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현실 비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후손들을 잘 대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명나라 후손들이 이미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얼마나 북벌론에 대한 것이 말뿐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 봤었고요. 마지막에 방금 5번에서 보셨다시피 청나라와의 교류를 촉구합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그 나라를 정벌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허생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작가의 의식은 실제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변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훈척이라든가 그런 기득권 세력의 집을 빼앗고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허생이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계책에 대해서 이한의 입장은 이거죠. 자, 첫 번째는 임금이 신하에게 몸을 낮출 수 없으므로 어렵다. 삼고초려 못한다. 자, 두 번째 종실, 훈척, 권기들이 기득권을 버리지 않을 것이므로 종실, 훈척, 권기들이 기득권을 버리지 않을 것이므로 불가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지배층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어떻게 버리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세 번째 계책은 변발,
호복은 사대부들의 예법에 어긋남으로 불가하다라는 얘기였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거저라는 것이 다 뭐냐면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 체면, 예법, 기득권 이런 것들을 다 지키려고 하면서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부르짖는 북벌론에 대한 허구성,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허생과 이한 대장의 갈등을 통해서 분명하게 잘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